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의 토요 미스터리 극장입니다. 오늘은 뱀파이어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과연 잠깐만요. 음악 너무 커? 괜찮지? 타이밍 안 좋았어. 맞아.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토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미스테리 극장. 오늘은 의상도 이렇고 하니까 뱀파이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뱀파이어 또는 흡혈귀라고 부르는 이 가상의 인물들이 정말 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나라에는요, 이 세계에는요, 흡혈귀나 드라큘라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정말 많고 책도 정말 많은데 그게 정말 다 허구냐고요. 아니 그게 허구였으면 그 이야기를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분명 그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얘기였을 텐데요. 과연 흡혈귀 이야기는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흡혈귀 하면 생각나는 나라 있나요? 생각나는 나라. 흡혈귀가 어디 나라 사람이더라? 흡혈귀 하면 뭔가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루마니아예요. 고대 왕국의 그 왈라키아라는 지역이 옛날 그 고대 그 로마니아 지역에 있었던 곳이래요. 근데 그 왈라키아의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왕자한테는요, 별명이 2개였는데요. 첫 번째 별명은 테페스라는 별명이 있대요. 이건 물론 외국어예요. 테페스라는 뜻은 말뚝 박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는 또 드라큘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드라큘라는 사실 그의 아버지의 성을 딴 것인데요. 루마니아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드라큘라라는 건 악마 또는 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용이라는 건 굉장히 신성시돼요. 하지만 서양권의 문화에서 용은 신성시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용은 악마를 숭배하는 거고 절대 사람들의 생각에서 용은 뭐 영웅이나 이런 거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건 서양의 문화니까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은 블라드 테페스 드라큘라라고 불립니다. 앞으로 그를 블라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왈라키아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요, 역사상 아주 드물게 찾을 수 있는 굉장히 괴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괴물적인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요. 시카쌤, 우리가 토요 미스테리에서 뭐 사람 죽이는 거 한두 번 봤습니까? 그런데 블라드는 사람이 천천히 죽는 것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1457년입니다. 블라드는 보통 자신의 인생을 거의 터키군과의 전투장에서 보내요. 왜냐면 이 왈라키아라는 지역이 터키군과 자주 싸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457년에 그가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전투를 하려고 침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남자, 여자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들여와요. 보통 포로는 죽이기 나름이고 또는 자시도시로 돌아와서 노예로 쓰기 마련인데 블라드는 이 잡아온 포로들을 자신의 성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두 다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인 후에 군인한테 이렇게 명령하죠. 한 명씩 꼬챙이에 꽂아.
물론 예전에는 전쟁의 승리를 그리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를 꼬챙이로 꽂거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하지만 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군인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의 몸은 보통 옆구리나 배를 꼬챙이로 찌르게 돼 있어요. 꼬챙이가 있으면 배로 이렇게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거나. 그런데 그는 좀 달랐습니다. 블라드는 자신의 군인들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야, 옆구리 꽂지 말고 항문 밑에서부터 꽂아. 여자들은 성기에서 꽂아도 되겠다. 그는 사람의 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꼬챙이를 꽂아서 그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는 것이 하나의 쾌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서히 죽게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꼬챙이가 이렇게 뾰족하면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블라드는 명령을 내렸어요. 꼬챙이를 뭉툭하게 만들라고요. 그래야 꽂아놓고 오랫동안 죽는 걸 볼 수 있잖아. 굉장히 극악무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프죠? 1460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블러드는 지역과 갈등이 있고 전쟁을 그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에요. 한 상인 그룹과 정책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정치 싸움이었어요. 이 새끼들이 정치도 모르는 게 나 열받게 해? 그러더니 그가 자신과 대립하고 있던 이 상인들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이고 나서 그들을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꼬챙이에 꽂아서 그들을 처형해요. 일부는 꼬챙이에 꽂혀서 죽게 됐지만 나머지 일부는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죽여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불로 죽여보자. 재밌잖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유약을 발라, 석유를 발라서 불에서 타는 화형을 처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러드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는 이것을 식사 시간에 보는 것을 즐겼어요.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요. 도대체 그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그게 무슨 디너쇼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는 식사 시간에 꼬챙이에 꽂혀있는 시체가 자신의 식탁 옆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잔인하고 피가 줄줄 떨어지고 막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그렇게 밥맛이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 혼자서 즐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누군가 극빈들이 와요. 극빈들이 오면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까요? 아주 식욕이 확 돋는 건데 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시체들을 꼬챙이에 꽂아서 식탁 옆에 뒀대요.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에서 한 귀족이 이 영주의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 귀족에게 그가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옆에 꼬챙이에 꽂아놓은 시체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귀족이요, 그 시체에서 떨어지는 피냄새가 너무나 역겨웠던 거야. 그래서 코를 막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자마자 블라드가 뭐야? 기분 나빠?
왜? 이 피냄새 별로야? 너 이 피냄새 별로니? 하고는 그 러시아 귀족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그 러시아 귀족을 죽여버리고 너도 꼬챙이 대봐 인마 하고 바로 꼬챙이에 꽂아서 서서히 죽여가는 걸 즐겼다고요.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많은 정말 살인사건들을 다뤘지만 어쩐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정말 그냥 사람들 죽이는 걸 너무나 남용했던 것 같아요. 꼬챙이 성애자야. 1476년 그는 결국 터키군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사실 목숨을 잃은 건 같은 편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옛날 일이니까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15세기 한 독일 출판물에 의해서 정말 이 사람의 행적이 그대로 적혀진 책이 있었대요. 그 책에 블라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블라드 4세는 피에 굶주린 악귀 같은 사람이었다. 산 사람을 꼬챙이에 찔러 서서히 죽인 후 손발을 자르고 머리털을 뽑은 후 전신을 토막내서 머리는 큰 솥에다가 삶아내고 살덩이는 으깨서 햄을 만들어서 아이의 시체를 그의 엄마에게 주고 절단된 손발을 동료 병사에게 먹였다. 무수한 시체가 그의 정원에 널브러져 있고 피냄새가 진동했다. 살아있는 채로 꼬챙이에 걸린 사람들은 성 밖에 세워졌고 그들은 새와 개의 밥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특히 식사 시간의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괴상한 취미였다. 그는 실존인물이었습니다. 뱀파이어를 모토로 한 영화들이나 또는 뱀파이어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블라디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이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정말 실존했었던 뱀파이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사람으로 꼽는 게 바로 이 사람, 블라드 차페스 드라큘라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실존 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자, 역사 속을 뒤져보다 보면요, 사실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블라드 외에도 정말 뱀파이어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바토리입니다. 그녀는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미 기록이요. 시카쌤 닮았어요. 에? 제가 코가 길어서 그렇지 닮았나요? 닮았나요? 이 사람들 막 갖다 붙이기 잘하는구만. 그녀는 헝가리 왕가와 친척인 유명한 바토리 가문 출신입니다. 굉장히 재력있고 정치적으로 힘있는 가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도 배웠지만 고대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일로서 돈 있고 정치력 있는 가문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재력과 힘을 지키기 위해 뭘 많이 하죠? 뭘 많이 하죠? 계약 결혼 말고요. 그렇죠, 요거트님. 근친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바토리 가문에는 상당히 근친 결혼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바토리 가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귀족들은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근친혼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근친혼의 부작용은 정신 이상 또는 유전자 변형에 의한 병 또는 기형아 출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자베스 바토리 가문의 친척에는 악마를 숭배한다거나 또는 동성애자였거나 그런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바토리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괴팍했다고 합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성격도 괴팍하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런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14살 때 자신의 하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녀는 상당히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누가 봤을 때 그렇게 악마 같고 막 성격이 이상한 그런 여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선한 인상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대요. 하얗고 정말 피부결이 좋았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헝가리의 귀족이나 왕가의 어떤 남자들보다도 지식이 뛰어나고 로마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까지도 갖췄다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아마 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15살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5살 연상의 페렌츠 나다스디 백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페렌츠 나다스디 백작은요, 굉장히 용맹하고 멋진 남자였지만 바토리보다 신분이 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토리는 여자는 그때 당시에 신분이 높은 여자가 신분이 낮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